네,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통계로 보는 통계 뉴스. 오늘은 이경만 통계뱅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간에 산업 금융 부분의 주요 이슈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떤지 이와 관련한 통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당연히 그 여행, 교통 서비스가 급증하겠죠, 그죠? 네. 예, 주변에 보면 요즘에 여행 가시는 분들 워낙에 많으니까요. 예, 예, 예.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정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네. 그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뽑았습니다. 예. 일단은 작년 22년 1분기 대비할 그래프 좀 열어주실래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온라인 쇼핑과 여행 그리고 교통 서비스 급증과 관련한 그래프인데 네. 22년 1분기에 비해서 23년 1분기 2배가 올랐습니다. 예, 거의 뭐 111%, 네. 뭐 1년 만에 거의 2조 6천억에서 5조 5천억까지 이렇게 2배 이상 그렇게 뛰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22년 음. 1분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평균적으로 봐도 낮은 시기기는 했었죠. 그 통계가 작성된 것이 17년인데 17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거래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거래액도 사상 최대군요. 예, 예. 그 기존에 정도로, 비해서. 예. 이제는 그야말로 코로나가 좀 지나가는 듯한 그런 통계치를 보여줍니다. 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뭐 온라인 쇼핑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교통 서비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소비들이 이제 살아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행 관련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공행진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주가 관련한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주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5월 4일하고 6월 5일 사이 기준으로 본다고 볼 때 예, 예. 우리는 그 사이 당연히 항공이라든지 뭐 여행 관련된 모든 주가가 다 올랐을 거라고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당연히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사는 모두 투어하고 노랑풍선이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항공 대표적인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 때문에 좀 내렸는지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조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합병이소 관계없는 진에어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는 어떤 네. 이슈가 있었었죠? 예. 기본적인 어떤 그 통계 수치가 뒤에 보면 다시 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항공 이게 떨어졌을까? 네. 그 다음 통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해외 출국자들이 지금 인천공항 가면 엄청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3월까지 통계를 보면 오히려 1월보다는 3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 23년 1월에 비해서 1월은 예. 그래도 12월보다는 조금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1월, 2월, 3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네요. 예. 그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의외로 항공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국내 경제의 경기 침체, 예. 그 실질 소득 감소라고 그러죠. 네. 그야말로 받는 월급에 비해서 그 뭐 여행이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해외 출국자들이 이렇게 네.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또 거기다가 그 개별 국가의 어떤 규제, 특히 이제 중국으로 사실 많이 갔는데 제가 지난달 말에 이제 그 베이징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에도 거의 중국으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시 네. 또한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여행객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큼 해외 출국자라든지 여행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곧바로 어떤 항공사의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통계가 직접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해외 직접 판매액 이 부분도 좀 통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해외 직접 판매액은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역직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관련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해외 역직구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감소를 해외 직접 구매액이죠. 이런 부분들이 대폭 16% 정도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작년보다는 16.6%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냐. 사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좀 저하되고 있다. 네.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쪽에서 역직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중국의 그 생활품 또 요즘은 워낙 그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매 즉 너무나 저렴한 가격인데 이렇게 배달을 신청을 하면 뭐 일주일 내에 네. 곧바로 배송되는 배송 속도도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예. 해외 직구를 이용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품질과 가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직접 구매액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런 추세는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직접 구매액은 16.6%가 증가를 했고요. 반대로 해외 역직구는 49.4%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저 해외에서 직접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그는 거의 뭐 1년 만에 거의 약 한 5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는 어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예. 일상 어떤 가공품이라든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국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계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통계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역직구는 49.4%나 감소한 것을 지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 적자도 지금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만큼 수출이 상당히 많이 급감한 것을 전체적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를 하는 이게 지금 10개 분기 그러니까 거의 10개 같으면 뭐 한 2년 한 반 정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구매를 하는 어떤 금액이 좀 줄고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 이게 뭐 금년 그 1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벌써 2년 6개월 전부터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음식 서비스와 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상당히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도 좀 통계로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일단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 야외에서 또 뭐 각종 회식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뭐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그죠? 네. 한 작년 그 1년 전보다 한 10.8% 줄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치면 7조 뭐 1,343억에서 뭐 6조 그리고 약 한 뭐 1조 원 가량 거래가 줄었죠. 네, 10.8%가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역대와 비교해 보면은 예.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하네요. 예. 예. 이것도 이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어떤 폭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22년 1분기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아마 늘어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이 이후에 이제 줄었기 때문에
3년 1분기에는 10% 가까이가 하락하면서 6조 3천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통계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 네. 예를 들면 뭐 배민 배달의 민족 주식을 갖고 있다. 네.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뭐 그렇지. 이런 것들 예, 배달 예. 업체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이게 인사이트가 뭔지, 이게 도대체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예.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제가 이런 통계를 소개하는 것이고, 또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항공주라든지 이 통계를 하나 보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투자적 관점에서 인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네. 자기 어떤 투자라든지 사업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배달 관련한 기업들도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오면서 배달 수요가 아마 줄어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을 그렇죠. 했을 거예요. 예. 이후에 다른 뭔가 전략을 좀 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싶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문장을 하나 지어냈습니다. 네, 어부는 출항 전에 날씨를 보고, 네, 당연하죠, 그죠? 어부가 그렇죠. 출항 전에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날씨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개미는 네. 투자 전에 뭘 봐야 된다? 통계를 본다. 통계요. 네. 어부는 출항하기 전에 날씨를 보고 예. 개미는 그 개미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그렇죠. 주식 개미들을 말하는 예, 예, 거죠. 예, 예. 개미들은 투자 투자하기 전에 통계를 본다. 그렇죠. 예. 네. 바로 이거 같은 이런 통계 하나를 보면 오늘 아까 봤던 항공주 주식 저 그래프를 보면 예. 이게 정말 그 어디서 투자를 하고 어디서 빼야 될 그 타이밍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죠. 네, 그렇죠. 네. 이런 통계를 보면서 그 기업의 앞으로 실적 전망 같은 것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죠. 투자 전략도 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남을 믿지 말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 네. 내 돈은 결국 어떻게 지켜? 자기 스스로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괜히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지금은 친구 따라서 투자하는 게 거의 66%나 됩니다. 그럼 뭐 친구 말 믿고 그다음에 유튜브 좀 보고 투자니까 맨날 그냥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막 손실을 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죠, 그죠? 네. 예. 뉴스프라임의 통계 뉴스 방송을 꼭 보시고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럼 모두 다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양회 이후에 리오프닝으로 중국 시장이 대폭 열릴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리오프닝이 전혀 뭐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살아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국민 대다수뿐만 아니라 뭐 특히 관련 기업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제일 크게 주가 하락이 이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거의 뭐 13%, 16%까지 떨어졌죠. 네, 앞서서 이제 두 개 기업이 뷰티 관련주들이고요. 그렇죠. 예, 예. 중국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뷰티 관련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예. 뭐 계속 마이너스 길을 걸으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여행주도 그렇고 이제 면세점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베이징 공항에 갔을 때 뭐 세계적인 어떤 면세점도 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국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데 한편 좀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아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저 중국 들어갔죠. 네, 이제 굉장히 그래서 그 통계 뉴스를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에도 공장을 세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풀렸을 때, 자 여기에 있는 화장품, 여행, 면세점 주식은 어떻게 되겠죠? 조금 풀릴 수가 좀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반대로 떨어지는 주가가 또 뭐가 있겠죠? 어떤 게 떨어질까요?
네. 벌써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부가 출항하기 전에 날씨를 봐야 하듯이 네. 투자하기 전에 이런 국내외 어떤 이슈를 반영한 통계를 빨리 입수할 때 투자의 타이밍을 바로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그 2차 전지 배터리 네. 관련된 주가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어떤 배터리사들이 미국에 가서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된 그 부품주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에코프로라든지 예, 소부장주들이요. 소부장주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네.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그렇지. 때문에 예. 값싼 배터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마이너스를 이제 부정적인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 해소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감각들을 갖고 있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떤 주식들이 수혜주가 될지 그렇지. 예, 예. 한번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투자 예.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가들이 하락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소비자들의 변심이 있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그 한류에 대해서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많이들 마음이 변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본질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예. 예.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한국 상품 인기가 이제 시들해져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외면하고 있다. 이게 중국에서 발표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최근 5년 내에 한국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가 43.1%보다 35.6%나 하락했습니다. 20년에는 78.7%인데 지금은 43.1%, 거의 35%나 이렇게 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막대가 2020년대 이제 조사한 결과고요. 예. 노란색 막대가 2023년 예.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불과 3년 전에는 78.7%였는데 예. 올해는 43.1%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대를 보면 20대, 30대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다 떨어졌죠, 그죠? 예. 예, 뭐 50대는 그나마 좀 적게 떨어졌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자국 상품 선호하는 이제 이거는 그 애국 소비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제품의 어떤 품질과 그다음에 가격대가 소위 어떤 가성비가 좋고 네. 또 뭐 거기다 가심비라고 하죠. 가심비.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까지 이제 덧붙여져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제품의 중국 내의 경쟁력이 좀 저하되고 있다. 그러면 왜 또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품 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래요. 상품 후기. 제품력은 우리나라가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약간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네.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 그다음에 사실 경쟁력 부족도 네. 많이 꼽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상품, 어느 나라 상품을 살 거냐? 결국 이제 유럽, 미국, 일본 제품을 대신 사겠다라고. 네, 이렇게, 한국 상품 대신에 예. 유럽과 미국, 일본의 제품들을 사겠다라는 예. 응답자가 예. 또 58.2%가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국 어떤 정치라든지 사회가 굉장히 약간의 어떤 경직화된 뭐 시진핑 체제 이후에 사회적인 전반의 어떤 경직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어떤 소프트한 전략, 네. 정말 뭐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 정말 잘했죠, 그죠? 오리온 초코파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제품만 가지고 승부하기보다는 어떤 약자를 끌어안는다든지 정말 그 어떤 부드러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겠냐.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환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요즘에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크게 변동이 돼서 엔테크를 하는 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예. 해요. 예. 예. 사실 그 특히 무역업을 하는 기업의 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원화라든지 원화 대비 이제 달러화라든지 그다음에 뭐그 위안화 이제 엔화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수출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일본에 수출했는데 뭐 이것처럼 그 엔화 가격이 막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요. 예, 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엔저 음, 현상이 우리 그 기업들에게는 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렇,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원엔 환율의 이제 변동을 보시면 음, 23년 1월 2일에 음, 970원대였다가 중간에 4월엔 좀 올랐습니다. 예, 예, 1,000원대로 올랐다가 지금 현재 6월 14일 현재에는 912원으로 그러니까 또다시 1,0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원 정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환율에 있어가지고 90원 차이는 참 큰 숫자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달러를 지난달까지 미국으로 송금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거의 100원 같으면 저 개인적 부담은 예를 들면 뭐 한 5천 달러를 보낸다 하면 거의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해외 송금을 하는데 5천만 원, 5천 달러 같으면 우리나라 돈이 한 600만 원. 600만 원 보내는데 50만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뭐 10% 이상을 이렇게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5천 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땐 뭐 수천억 대가 될 수도 있고요. 50만 달러다 하면 예, 그러면 돈이 50만 원이 아니라 그냥 5천만 이상 그렇죠. 그냥 돈이 날아가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역으로 이제 현대차는 거꾸로 돈을 많이 벌겠죠. 네. 이제 해외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왜냐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예,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떤 전 세계 시장에 있어가지고 수출 경쟁력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걸 수출 경합도라 그럽니다. 수출 경합도. 수출 경합도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품 어떤 경합도가 거의 69.2%,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어떤 미국과의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 가지고 상품 뭐 어떤 경쟁력 경합도가 한 68.5%, 뭐 독일, 중국하고도 56% 정도 경합도가 있는데 일본하고는 거의 한 70%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그 엔저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정말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할 수가 있다. 네, 이 역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정말 유심히 끊임없이 어떤 추이를 분석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엔저가 언제까지 얼마큼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 예측이 분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전반적인 어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도대체 한일 간의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냐. 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객관적 통계를 통해서 그 학습을 하고 또 피부로 느낄 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본 그 현재 이제 경제 상황과 네. 관련해서도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예. 현재 최근에 뭐 일본의 경기도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그렇지. 있고 예. 기업들의 투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예. 예. 엔저 형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음. 우리 기업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일반 개인들은 지금 그 엔테크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엔화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또 언제 이렇게 역전될 것이냐.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본의 어떤 그 산업이 살아난다. 첫 네. 번째는 일본의 반도체 공장이 많이 생겨오지 않습니까? 또 그 미국이 이제 그 중국 대체 세력으로서 이제 그 일본을 좀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확 살아날 때는 또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어떤 중국 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근데 글로벌 마인드를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제대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엔저 현상이 그렇게 달갑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 네. 여행 가신 분들은 좋겠네요. 네. 일본 여행 뭐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때다 네, 싶어서 네. 이제 많이들 네. 계획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에 AI 시대에 맞이해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이 또 있어요. 예.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와 예. 관련한 통계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AI 시대에 맞아가지고 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뭐 업종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기회가 생기는 업종이 있습니다. 세계 1등 어떤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고 하는 그 펠로 엘토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그 21년, 22년, 23년 그야말로 막 그 매출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네. 막 급증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주가가 어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예, 사이버 예. 보안주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또한 그 새로운 AI 시대가 이제 그 도래할 때 도대체 어떤 업종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거냐. 아마 이것은 그 세계 1등의 뭐 방화벽 관련된 업체를 소개를 했지만 이와 유사한 기업들이 다 비슷합니다. 제가 감사로 있는 그 모 회사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도 이제 국내 어떤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한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주식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마 AI 시대가 도래하고 그다음에 그 UAM 도심항공교통산업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보안 쪽에는 끊임없는 좋은 어떤 호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를 맞이해서 또 사이버 보안주가 최근에 그렇죠. 또 이제 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통계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위에서 저희가 쭉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인사이트를 또 줄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제가 오늘 이제 유달리 이게 통계의 어떤 도대체 의미가 뭐냐, 예. 왜 이렇게 이제 통계를 소개하는가에 대해서 좀 사실 시사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투자 국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린 바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정말 그 현명한 투자자, 공부를 하는 투자자, 그다음에 글로벌 감각을 가진 이제 투자자가 이제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 맞는 이렇게 감각을 가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보안 분야, 그다음에 또 저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풀리면서 나올 수 있는 또 그 여행주라든지 뭐 화장품 그런 것들이 또 뜰 수 있으니까 네. 그 조심스럽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미중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릴는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네. 뭐 중국 관련 기업들도 이제 그동안은 어려웠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네. 예,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도록 그렇지. 하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통계로 보는 경제 뉴스 이경만 통계뱅크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